증시가 하루 만에 다시 소폭 반등했습니다. 유럽에서 이달 중 독일과 유로존 경기 신뢰지수가 호조를 보인 가운데 미국에서도 지난 5월 중 대도시 집값이 전년 동월 대비로 7년 3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뛰었다는 소식이 시장 심리를 안정시켰습니다. 그러나 소비자 신뢰지수와 대형 제약사들의 실적 부진은 지수 상승폭을 제한시켰습니다. 또 연준 FOMC가 개회하면서 하루 뒤에 나올 결과를 놓고 관망하는 분위기가 짙었습니다. 다우지수는 0.01% 내린 반면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각각 0.04%, 0.48% 상승했습니다. 유럽 증시가 경제지표 개선과 기업 실적 호조 등에 힘입어 상승했습니다. 이날 발표된 유로존 경기 신뢰지수가 호조를 보인 것이 시장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또한 유럽 최대 발전소 사업자인 프랑스 EDF와 통신 장비업체 알카텔 루센트 등의 실적 호조가 투심을 살렸습니다. 이날부터 개회된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FOMC에 대한 기대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영국은 0.16% 올랐고 독일과 프랑스 증시도 각각 0.15%, 0.45% 상승했습니다. 7월 미국 소비자들의 경기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 예상치를 밑도는 부진을 보였습니다. 지난 6월에 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조정 양상을 보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30일 컨퍼런스 보드는 7월 미국 소비자 신뢰지수가 80.3을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시장에서 예상했던 전망치인 81.4는 물론이고 앞선 지난 6월 확정치인 82.1을 모두 밑돈 수준입니다. 반면 6월 수치는 종전 81.4에서 소폭 상향 조정됐습니다. 세부 항목별로는 현재 경기평가지수가 앞선 6월에 68.7에서 73.6으로 개선됐고 일자리를 구하기 어렵다는 답변에 대한 지수도 37.1에서 35.5로 낮아져 고용에 대해서도 다소 긍정적으로 바뀌었습니다. 미국의 지난 5월 주요 대도시 집값이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30일 S&P와 케이스 실러가 함께 발표한 지난 5월 20개 대도시 주택가격지수는 계절조정 전월 대비 1.0% 상승했습니다. 이는 계절조정 전월비로는 시장 기대에 다소 못 미쳤지만 전년 동월 대비로는 무려 7년 만에 가장 큰 상승률을 보이는 등 주택 경기가 여전히 회복세를 타고 있음을 재확인시켰습니다. 연방준비제도가 30일 워싱턴 DC에서 FOMC 정례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지난 6월 회의 이후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가 발표한 고용, 물가 등 각종 경제 지표가 크게 바뀌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이번 회의에서도 현행 3차 양적 완화를 유지하기로 결론 내릴 공산이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관측입니다. 다만 월 850억 달러에 달하는 채권 매입 규모를 언제부터 얼마나 줄일지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출고 전략 시간표를 제시하느냐에 시장에 관심이 쏠려 있습니다. 이틀간의 회의를 거쳐 결과는 31일 오후 2시, 우리 시간으로는 8월 1일 새벽 3시 성명 형태로 발표합니다. 최근 경제 살리기에 다시 주력하고 있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법인세 체계 개편을 제안했습니다. 특히 기업들의 해외 이익금에 대한 일회성 과세를 통한 세수 확대와 이를 통한 중산층 고용 창출 지원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이는 법인세 개편을 부자들에 대한 증세 등 소득세 개편과 연기하자는 기존 주장을 사실상 철회한 새로운 세제 대타협 방안으로 공화당의 공감을 얻어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그는 특히 이번 대타협 제안이 공화당 측의 수용 가능성을 의식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박예감 김보람입니다. 이제 오늘 7월의 마지막 날 국내 증시가 시작하는 가운데 앞서 FOMC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 결과 발표를 하루 앞두고 뉴욕 증시와 유럽 증시는 소폭 상승으로 마무리했는데요. 다우지수는 0.01% 정도 내렸고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상승으로 마무리됐습니다. 특히 페이스북 등 기술주가 강세를 보이면서 나스닥 지수는 12년 만에 최고치 수준에서 마무리가 됐었고요. 유럽 증시도 전반적으로 상승 분위기를 타는 모습이었는데요. 경제지표 발표도 여러 개 있었습니다. 먼저 유로존 경기 신뢰지수가 호조를 보이면서 15개월 만에 가장 최고 수준을 기록했었고요. 미국의 대도시 집값도 작년 5월과 비교했을 때는 거의 7년여 만에 큰 폭으로 뛰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난달에서 호조를 보였었던 소비자 신뢰지수 7월에는
저조하게 나오면서 부진한 성적을 내놓았었는데요. 무엇보다도 FOMC 결과를 하루 앞둔 경계 심리가 강하게 작용하면서 글로벌 증시 큰 변동폭 없이 움직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어지는 1부에서는 글로벌 증시 마감 소식과 함께 이슈 모두 다뤄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7월 FOMC 결과 발표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회의를 통해 당장 현재 시행되고 있는 양적 완화 프로그램의 변화가 나타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투자자들은 향후 연준의 일정에 대해 어떠한 힌트가 주어질지 관심이 집중되는 상황인데요. 우리 시각으로 내일 새벽 3시에 나올 FOMC 결과 미리 점검해 보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레이크쇼어 인베스터스의 이현민 이사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어제부터 이제 오늘까지 우리 시각으로는 내일 새벽에 발표하게 되죠. 이제 한국 시각으로 내일까지 연준의 FOMC가 개최되게 되는데요. 그 결과 어떻게 예상하시는지요? 그렇습니다. 그간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네. 버냉키 의장이 변심에 가까운 얘기도 했었고요. 네. 이것이 이제 6월 FOMC 회의 때 그 많은 지역 연방은행 총재들이 양적 완화를 축소해야 된다라는 기조가 많이 흘러나왔는데요. 그 이후에 이제 한 달이 조금 더 된 시점에서 지역 연방은행 총재들이 어떠한 그 의사로 변화가 됐느냐를 보는 것이 이번 연방공개시장위원회의 감상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 7월 10일 전미 경제학회 연설을 통해서 완화된 통화정책 입장을 다시 개진을 했고 은행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상원과 하원에 출석을 해서 현재의 통화 정책은 부양 기조를 유지하겠다라고 한발 현재 물러선 그런 입장인데요. 이번 회의에서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이제 매파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지역 연방은행 총재들의 그 시각이 조금은 좀 누그러질 수 있느냐가 초미의 관심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시장에서는 이번 회의에서 9월의 양적 완화 기조를 일부 축소할 수 있는 힌트나 모종의 그 암시가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을 가장 현재 기다린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우리 시장으로는 이제 내일 새벽 3시가 되겠습니다. 성명서 형태로만 이제 발표가 되고요. 이번 이제 회의는 하반기 4번의 회의 중에 이제 첫 번째 회의고 기자회견이 없는 회의이기 때문에 버냉키 의장의 추가적인 언급은 화면으로는 좀 보기 어려울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버냉키 의장은 대대로 잭슨홀 연설에 이제 참석을 했었는데요. 이번에는 이제 8월 말쯤에 열릴 예정인 잭슨홀 연설은 현재 예정이 되고 있지 않아서 9월에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어떤 조치가 나오는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궁금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번 주말에 발표되는 7월의 비농업 부분 일자리수 증가율과 그 다음에 실업률 수치, 이것이 이제 이번 회의 이후에 나오기 때문에 특히 이제 실업률 수치가 2달에 걸쳐서 0.1%포인트씩 내려가게 되면 7.4 정도까지 내려가게 됩니다. 버냉키 의장은 6월 FOMC 회의를 끝마치고 나서 내년 2014년 중순쯤에 양적 완화 축소가 일단락될 것이다, 중단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 청사진이 있는데요. 이때 발언한 부분은 이 중단될 시점의 실업률 수치는 7% 초반 정도로 봤습니다. 따라서 2달여 남은 이 시기에 실업률 수치가 어떻게 변하느냐 여부가 9월에 양적 완화 축소 카드가 나올지 여부를 가늠하는 그 시금석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셨듯이 잭슨홀 회의는 매년 8월에 미국의 와이오밍주 잭슨홀에서 열리는 각국 중앙은행장과 미국 내 지역 연방은행장들, 그리고 경제학자들이 모여서 함께 금융통화정책에 대해서 논의하는 자리인데요. 매년 여기에서 또 버냉키 효과가 나왔었잖아요. 하지만 말씀해 주셨듯이 이번에는 버냉키 효과가 없을 것 같습니다. 회의가 개최된 이후에 25년 만에 처음으로 연준 의장이 참석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만큼 이제 버냉키 의장이 자신에게 그 쏟아지는 스포트라이트를 조금 부담스러워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잭슨홀 연설은 1978년부터 행사를 가졌습니다. 지역 연방은행 총재들이 주최하는 이제 컨퍼런스의 행태인데요. 이 캔사스시티 와이오밍 주에서 이제 개최가 되고 있는데, 지난해 8월 28일이었죠. 이때 잭슨홀 연설에서 버냉키 의장이 양적 완화에 시사를 했고, 꼭 1년 되는 양적 완화 수치가 나온 그런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자넷 옐런 부의장이 참석해서 연설을 하느냐, 이것이 이제 가장 궁금한데요. 아직까지 FRB의 공식 발표가 없는 입장입니다. 앵커께서 말씀하셨듯이 2차 양적 완화와 3차 양적 완화의 시사가 여기서 나왔고, 이런 부분이 이 컨퍼런스, 이 회의에 대해서 무게감을 조금 더 올렸다는 역사적 맥락을 좀 드릴 수가 있고요. 우리나라의 한은 김승수 총재도 아마도 이번에도 이제 각국 중앙은행장들이 모이는 이 잭슨홀 행사에 참석할 것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미국의 재무장관 등이 참석하면서 회의의 무게감이 상당히 격상이 됐습니다. 이번에도 이제 8월 28일 전후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잭슨홀 행사는 버냉키 의장이 올해는 참석하지 않아서 다소 무게감이 좀 떨어지는 그런 양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주요 연사들의 언급이 많다는 측면에서 보면 잭슨홀 연설에서 어떤 부분들을 언급하는가, 이런 부분을 잘 관찰하는 것도 좋은 그런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중국 쪽으로 이슈 넘겨보겠습니다. 이 중국 인민은행이 5개월 만에 다시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했다라는 소식인데요. 역환매 조건부 채권을 발행해서 170억 위안, 우리 돈으로는 한 3조 1천억 원을 시장에 풀기로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역RP 발행을 통해서 이제 유동성을 좀 공급을 했는데요. 네. 이제 환매 조건부 채권을 발행해서 유동성을 흡수하거나 또는 이제 공급하거나, 이런 시장 조치를 그때 인민은행이 내고 있습니다. 오늘이 이제 말일이기 때문에 말일 시중은행의 자금의 경색이 다소 있을지 이런 부분을 좀 염려한 그런 조치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간간히 이제 RP 발행을 통해서 유동성을 흡수를 한 부분이 있지만, 이번에는 이제 공급이 됐고요. 지난 2월에 춘절에 이제 유동성을 좀 공급한 이후에 오래간만에 이제 유동성을 좀 공급한 이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번 주에 발표됐던 중국의 심계서 감사원이 대대적으로 중국 지방정부의 재정 상태를 들여다보겠다, 이런 부분에서 약간의 심리적인 위축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런 부분도 좀 감안한 조치가 아닐까,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역RP 발행을 통해서 자금을 공급한 부분은 약 170억 위안 정도인데요. 하나로 환산하면 약 3조 1천억 원 정도 수준입니다. 이 정도면 상당히 많은 규모라고 볼 수도 있겠고요. 7일물로 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7일 이후에는 다시 환수하는 이런 조치가 나올 것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낙찰금리는 4.4%, 비교적 높은 수준을 제시를 했습니다. 현재 예금금리가 3%, 예금금리의 상한이 110%니까 3.3%니까요. 이보다 1.1% 높은 수준의 현재 금리 수준을 제시한 것으로 보면, 시장에 긴급한 유동성을 공급하겠다는
원칙적인 노선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그런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이제 내일이면 중국의 국가통계국에서 발표하는 7월 제조업 PMI가 공개되게 됩니다. 이 국가통계국에서 발표하는 수치는 HSBC에서 공개하는 수치와 같이 연동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지난 24일 발표된 7월 HSBC PMI가 11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기 때문에 내일 발표되는 수치도 좀 기대치가 많이 낮아져 있는 상태예요. 그렇죠. 경기 확장 기준을 하회할 것으로 현재 시장에서 예측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에 국가통계국이 발표하는 중국의 PMI 구매 관리자 지수는 50.1로 간신히 경기 확장 기준 50을 넘어서는 턱걸이를 했는데요. 이도 지수의 신빙성이 의심스럽다라고 또 의심의 도마 위에 오른 상태입니다. 앞서 앵커께서 지적했듯이 먼저 이제 예비치를 발표했던 7월 HSBC PMI 지표는 47.7로 발표가 됐었죠. 내일 이제 확정치도 다시 이제 리뷰가 되면서 수정치로 발표가 됩니다. 3개월 연속 HSBC 구매 관리자 지수가 현재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번 국가통계국이 발표하는 대기업과 국영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PMI 수치가 50을 밑돌 것으로 현재 예상을 되고 있고요. 시장에서는 약 48.7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보다는 소폭 조금 오른 수치로 나올 수도 있을 것으로 관측도 되는 상황인데요. 일부 이제 소수의 의견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중소기업의 경기가 좀 숙축되는 이런 흐름을 대기업과 국영기업도 따라가는 모양새가 3개월 후행으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편 인도 중앙은행이 예상했던 대로 현행 기준금리를 7.25%로 동결했죠. 그렇습니다. 가장 현재 이머징 마켓에서 어려운 부분이 이제 터키와 인도 쪽인데요. 네. 인도가 금리를 올린 이후에 7월 금통위에서는 동결을 했습니다. 7.25%로 그대로 올린 수치를 동결을 했고요. 어제 이제 금융통화정례 회의가 있었습니다. 현재 중앙은행장인 두브리 수라바오 총재가 9월에 이제 퇴임을 맞기 때문에 마지막 주재 회의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루피아가 올해 하반기 들어서 달러 대비 10% 가까이 절하 추세를 가져가면서 그간 인도 중앙은행은 금 수입을 제한하고 은행의 지급 준비율을 73%에서 99%까지 올리는 등 내부적인 단속이 좀 있었는데요. 루피아의 절하 추세가 다소 진정 추세로 들어들자 이런 부분도 다소 완화된 정책 기조가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도의 현재 경상수지 적자 규모가 아직까지는 녹록치 않은 수준으로 나오고 있어서 하반기에 이 출구 전략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느냐에 따라서 타격을 입을 수 있는 일말의 가능성은 아직도 좀 준비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에 마지막으로 일본 점검해 보겠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안전성을 두고 연일 질타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도쿄전력에 대한 이 대처 방안에 대해서도 의심을 사고 있는 상황인데 이 점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틀 전에 이 이야기를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 그 이후에 우리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께서 네. 바로 일본 수산물에 대해서 검역 조치를 강화하겠다라고 발표가 됐습니다. 국민의 먹거리 안전성 이런 부분을 신경 쓰는 아주 시적절한 조치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지난 22일 날 제1 후쿠시마 원전에서 수증기가 다시 올라오면서 또 이 후쿠시마 원전을 잘 현재 처리가 되고 있느냐 이런 부분이 이제 논란의 도마 위에 오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틀 전에 말씀을 드렸을 때 이 체르노빌 원전의 사고를 조사했던 유리 반다베프스키 박사가 체르노빌 사고보다도 현재 심각한 수준이다라고 언급이 됐었고요. 뉴욕타임스가 이를 다시 인용 보도를 했습니다. 특히 도쿄전력이 이를 책임을 지고 현재 사고를 수습하고 있지만 이 원전 사고를 경험한 바가 없어서
현재 이 수습 능력에 의구심을 계속적으로 좀 표하고 있고요. 일본 정부가 공개적으로 현재의 오염 상태, 방사능 오염이 어느 정도까지 진행됐는지 공개적인 데이터를 공표하지 않는 것도 현재 의심의 눈초리가 높아지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국내 해양수산부에서는 일본의 해류가 태평양 쪽으로 흐르면서 일본 이제 수산물이 물고기들이 우리 인근 해역으로 들어오지는 않는다라고 애써 이제 말씀을 하고 있지만 난류의 온도 변화라든지 이런 부분을 물고기들의 행태를 일일이 추적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도미나 참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 해역으로 들어오거나 일본 해역에서 잡힌 수산물에 대해서는 시청자 여러분도 먹거리를 좀 조심해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9월 초에 G20 회담이 있습니다. 여러 아베노믹스와 연준의 출구 전략 이런 부분도 많이 거론이 되고 있지만 이 원전 사태를 우리나라가 나서서 이슈화하는 부분도 이제는 정말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레이크쇼어 인베스터스의 이현민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의 계좌가 남들에 비해서 아니면 주식시장 전체에 대비해서 항상 추가 수익이 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준의 골드박스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샘플러스 김용준 전문위원님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한 달여 만에 회복했던 1900선을 다시 5거래일 만에 내주더니 어제는 하루 만에 다시 또 1917포인트까지 코스피가 올라줬는데요. 말씀대로 수급도 개선된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동차주가 또 어제 또 눈에 띄는 모습이었는데 어제 시장 흐름부터 정리를 해볼까요? 예. 일단 전일 시장이 상승했던 요인을 찾자면 한마디로 정리를 해서 아시아 시장하고 이제 동조화 현상입니다. 최근에 이제 중국의 지표에 굉장히 민감하게 국내 증시가 반영을 하면서 중국이 반등을 할 때 상승폭을 좀 키웠고요. 중국이 하락할 때 하락폭이 좀 깊어졌었다면 전전일 같은 경우는 일본의 불안감이죠. 그러니까 아베노믹스의 성공 여부, 그래서 대부분 이제 아베노믹스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이 확대됐을 때 일본이 이제 큰 폭으로 하락했던 것이 전전일 하락의 이유였다면 전일 그런 하락폭의 상당 부분을 되돌려주는 반등 국면이 나타났을 때 국내 증시는 새로운 어떤 반등의 어떤 요지들을 좀 찾았고요. 일본뿐만이 아니라 중국도 상승을 했고 그러는 과정에서 국내 증시는 수급적인 부분들이 좀 상당히 개선됐다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자동차주가 전일 주가 상승을 좀 견인하면서 최근에 자동차 주식이 굉장히 강한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동안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는 어떤 에너지 소모전이 좀 있었는데 전일은 대부분의 박스권을 상향 돌파하면서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구간들을 좀 많이 열어놨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자동차가 지금 상승을 했던 요인은 두 가지로 일단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지금 이제 스마트폰 관련주들의 어떤 상승이 제한되거나 아니면 하락하려고 하는 어떤 불안한 움직임에서
시장에서는 새로운 대안으로 지금 부상이 지금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또 한 가지는 물론 이제 실적과 맞물리겠지만 결국 환율에 대한 부분이 긍정적으로 좀 작용을 하고 있다. 사실 이제 아베노믹스 관련해 가지고 일본의 돈의 가치가 100엔 위에 있냐 아래에 있냐에 따라서 자동차의 주가 움직임들이 좀 상당히 달라졌습니다. 근데 일단 100엔 위에 있을 때는 조금 이제 올라가려고 하다가 이제 저항을 좀 받고 있었고요. 최근에 다시금 100엔 이하로 떨어지면서 어제 같은 게 97.99까지 떨어지다 보니까 자동차들의 좀 상승폭이 조금 더 커졌던 걸로 일단 해석을 할 수 있고요. 뭐 이런 과정에서 이제 원달러 환율까지도 긍정적으로 좀 작용을 했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맞물려서 이제 기간 수급 개선인데요. 장중 내내 시작하면서부터 기관이 좀 강하게 매수를 했습니다. 강하게 매수를 했는데 이제 전일 말씀드렸을 때 어떤 부분을 좀 말씀드렸냐면 최근에 기관은 연기금을 중심으로 한 수급 개선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하락 저지에 대한 일정한 어떤 저점 매수권은 가능하지만 지수가 본격적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투신들이 좀 합류를 해줘야 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전일 같은 경우는 정말 오랜만에 투신들이 한 700억 정도 매수를 해주면서 지수 상승을 좀 견인을 했고요. 투신들의 매수 규모가 확대되다 보니까 오후 들어서는 외국인들 순매수 전환으로 지수의 상승폭을 한 단계 더 올려놨더라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일 또 특징적인 부분들이 또 하나가 발견되는 게 통신주 및 종이 목재. 그러니까 통신주 같은 경우 대부분 지수가 하락할 때 대부분 방어적 성격으로 해서 상승을 보였던 종목들이라면 전일 같은 경우에는 지수가 오히려 이제 상승을 하다 보니까 통신주에 대한 상승 모멘텀이 좀 약화됐고요. 물론 통신주 내부적으로 악재도 좀 존재를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이런 부분들이 지금 작용을 하면서 전일은 통신주가 하락을 했고 나머지 업종은 대부분 상승을 했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전일 시장에서 좀 특징적인 부분들을 몇 가지 좀 추려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이제 셀트리온입니다. 셀트리온이 이제 예전에 유럽에서 냄시마 제품 허가 승인을 받았다라는 얘기가 좀 나오면서 바닥권에서 주가가 좀 강하게 상승을 했고요. 전일 같은 경우에는 뭔가 이제 한 단계 상승을 한 상태에서 방향성을 못 찾고 있었던 셀트리온이 일본에서마저도 냄시마 제품 허가 승인을 받았다. 사실 제약이나 바이오 쪽의 가장 큰 시장은 유럽, 미국, 일본, 중국으로 볼 수가 있는데 일본도 규모는 상당히 큽니다. 근데 이제 일본에서 냄시마 제품화가 승인을 받으면서 이거 뭐 서정진 회장이 예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정말 냄시마 쪽에서만 매출이 1조가 올라오는 게 아니냐라는 기대치가 좀 반영이 되는 부분이고요. 최근에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외국인의 매수 강도가 지금 상당히 강해지고 있습니다. 전일 같은 경우에는 관망을 보이던 기관까지도 매수 대열에 좀 합류를 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으면서 셀트리온에 대한 수급은 좀 상당히 지금 개선되고 있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고요. 셀트리온이 바이오주의 대장주 역할을 했다면 비상장 업체인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바이오 쪽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또 한 번 형성시킨 게 아니냐 좀 형성이 됩니다. 저는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하고 BMS라는 업체하고 항체 항암제 생산 대행 계약, 그러니까 보통 이제 CMO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제 CMO 계약을 어제 체결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얘기가 이제 갖는 의미는 좀 여러 가지가 좀 내포될 수 있는데, 삼성이 여지껏 이제 바이오 산업을 진출한다고 하고 그림은 그려놨고 전체적인 틀은 갖춰놨는데 실질적인 매출이 올라오는 부분에서 확인된 부분이 없었던 부분들은 일단은 아직까지 좀 불안 요소였는데, 삼성이 어제 이제 BMS하고 CMO 계약이 이제 진행돼 있다 보니까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모든 화학 바이오 제너릭 쪽은 특별한 승인 과정이 없이도 화학식만 같으면 갈 수 있는데 바이오 쪽은 각각의 어떤 복제약이라고 하더라도 승인을 받아야 되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체 항암제에 대한 FDA 승인 과정을 이제 거쳐야 되긴 합니다. 근데 이 거치고 나면은 이제 바로 이제 어떤 현상들이 벌어질 것 같냐면 송도 공장이 이제 본격적으로 가동될 거고요. 이거는 이제 10년 장기 계약이기 때문에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어떤 틀을 잡는데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일은 바이오 관련주들이 전반적인 반등을 시연을 했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특징적인 부분들은 이제 금융주의 얘기들입니다. 금융주가 지금 실적이 부진한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좀 반등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KB금융 같은 경우는 어닝 쇼크가 지금 나왔고요. 대부분의 금융주들이 굉장히 부정적인 실적들이 좀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그 하나금융 지주만 유일하게 이제 긍정적인 실적이 나왔는데 이거는 일회성 순이익 증가 부분이고 실질적인 영업이익 측면에서는 뚜렷하게 개선되는 모습들은 안 보였습니다. 근데 결국 이제 이 금융주를 바라보는 시각들이 나올 악재들은 다 나왔다라고 일단 보는 것 같습니다. 지금 STX, 쌍용건설 그리고 유가증권 평가손실 기준으로 2조 2천억 정도이기 때문에 대부분 다 반영했다고 보는 것 같고요. 악재 마무리된 상태에서 하반기에는 실적 개선이 분명히 나타날 거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지금 지수는 반등을 하고 있다라고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이제 금일장을 좀 봐야 될 겁니다. 금일장이 지금 굉장히 지금 어려운 구간에 지금 놓여 있는 게요. 지금 5일선 그리고 11선, 61선이 전체적으로 지금 어디에 위치해 있냐면 지금 지금 지수 기준으로는 1900포인트를 중심으로 다 몰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1900이 이제 이탈을 하게 되면 몰려있는 이동평균선들이 이탈이 되면서 하락이 나오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상승을 하게 되면 이동평균선이 정배열되면서 이제 지금 역배열 상태에서 정배열로 전환되기 때문에 긍정적인 신호들이 좀 나올 수가 있는 부분이고 전일 같은 경우는 거래가 증가를 하면서 이런 부분들 일부 좀 해소를 시켜줬기 때문에 일단 긍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위로는 또 뭐가 있냐면 121선에서는 이제 1938포인트가 이제 저항으로 지금 작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예전에 이제 악재가 나오기 전인 단계, 그러니까 버냉키의 돌발 악재가 나오기 전 단계의 어떤 지수대 정도로 일단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또 저항이 좀 만만치 않을 것 같고요. 내려온다라고 하면은 지금 21동 평균선이 위치한 구간이 1870포인트, 75포인트 정도 되니까요. 그렇다면 이제 1880에서 90 정도면은 하락 저지 구간으로 일단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요 안에서 좀 등락을 할 가능성이 좀 상당히 큽니다. 그러면 지수의 방향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제 두 가지로 놓고 보셔야 됩니다. 최근에 지루한 행보를 보였던 스마트폰 관련주들이 다시금 상승 모멘텀이 부각될 거냐 아니면은 오히려 하락 모멘텀이 확대될 거냐에 대한 부분이 지수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가 될 거고요. 자동차가 최근에 상승폭이 상당히 컸는데 이 상승폭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느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마도 최근에 상승폭에 대한 부담 때문에 차익 욕구들이 오늘은 좀 강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두 가지의 요소가 긍정적으로 나오냐 부정적으로 나오냐에 따라서 1940포인트에 있는 121선을 돌파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중요한 어떤 포인트가 되는데 자 그러면 저희는 좀 이렇게 좀 대응을 해야 될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박스권 상단에 지금 도달했을 가능성을 좀 대비를 해서 오늘은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는 1940포인트 근접했을 때는 절대적인 비중 축소 작업들이 좀 필요할 가능성이 좀 상당히 크고요. 대형주의주로 1940포인트에서 비중 축소를 하면서 전일도 말씀드렸지만 종목 장세의 진행 여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야 되고 그런 방향이 전개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지속적으로 좀 확인을 해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매매 전략은 일단 추가적인 상승 시에는 현금 비중 확대, 즉 주식 비중 축소 작업이 좀 필요하고요. 전일도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순환매가 연출되느냐 아니면 종목 장세가 연출되느냐의 어떤 대립 구간에서 이쪽의 방향 결정에 대한 부분들을 주목하면서 금일 장을 대응을 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전일장 국내 증시 흐름 모두 정리해봤고요. 오늘 국내 증시에서는 추가 반등 나온다면 현금 비중을 확대해보자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김용우준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어서 오늘장 전략시간 함께하겠습니다. 매주 수요일은 한 주간 국내 시장을 이끌었던 굵직한 이슈들 정리해드리면서 앞으로의 흐름까지 전망해드리고 있는데요. 유스탁의 유창희 대표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먼저 지난 한 주간 국내 증시 움직였던 굵직한 이슈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일단 뭐 지난주 전체적으로 외부적인 요인보다는 내부적인 요인에 의해 가지고 주가가 방향성이 결정되는 모습을 좀 띄었었는데, 지난주 한 주간으로 기준으로 본다면 2% 정도 상승 마감을 했었는데, 일단 첫 번째로는 본격적인 이제 우리나라도 어닝 시즌에 돌입했다라는 것이죠. 지난주 이제 삼성전자까지 실적 발표가 마무리됐었는데, 대형 종목군들 이제 실적이 발표가 되면서, 솔직히 뭐, 우려감은 좀 있었어요. 근데 그런 우려감이 오히려, 기대감으로 바뀌는 모습. 지금 무슨 얘기냐면 2분기 실적이 1분기 실적 때보다는 예상치보다 좋아졌다는 부분들.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애널리스트들의 실력이 향상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1분기 때 대비해서 워낙에 실력이 좋아져가지고 2분기 실적치가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냐, 그건 아닌 것 같고, 1분기 때는 너무 높게 잡았던 부분들을 이번에 너무 또 낮게 잡아가지고 어쨌든 그런 부분이 발생한 것 같아요. 어쨌든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반응을 하면서 경기 민감주들이 복귀를 하는 듯한 모습을 띄었습니다. 이른바 차화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자동차라든지 화학이라든지 철강 이런 경기 민감주들이 좀 강세를 띠면서 한 주의 주가 상승을 좀 이끌었고요. 일단 이러한 모습들은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번 주도 해외 이슈가 좀 많은 상황에서 결국엔 종합주가 지수를 끌어올리려면은 경기 민감주들의 주가 상승이 좀 나와줘야 되는데, 전기전자 업종군들은 삼성전자가 130만원 하회를 했고 하이닉스도 좀 약세를 띠고 있다는 부분들 본다라면은 전기전자보다는 오히려 자동차라든지 철강, 화학 같은 종목군들이 이번 주하고 다음 주까지도 좀 더 강세를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왜 그러냐면 지금 현대차 차트를 잠깐 본다라면은 기존에 저항으로 작용하고 있었던 한 22만원대가 지난주에 돌파가 됐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추세가 완전히 상방으로 전환이 되는 듯한 모습을 띠고 있다는 것이죠. 추세대도 상승 추세대로, 물론 약간 가파른 감은 있지만서도 어찌됐든 상승 추세로 3개월 정도를 봤을 때, 주가를 봤을 때 전환이 됐다는 걸 본다라면은 시장 여건에 따라서 이들 종목군들의 상승률, 주가 수익률이 다른 종목군들보다 더 좋아질 수 있다는 걸 생각해 본다라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기전자보다는 자동차나 철강, 화학을 좀 관심 있게 보면서 대응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일단은 종합주가 지수도 좋은 모습을 띄었고 업종별로도 좋은 흐름을 띄고 있는데, 이러한 흐름을 띠는데 가장 큰 역할을 했던 것이 외국인 매수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지난주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한 3, 4일 정도 매수가, 그러니까 7월 15일부터죠. 매수가 들어오다가 한 이틀 정도, 목요일하고 금요일하고 매도가 나와가지고 이거 다시 외국인 매도가 나오는 거 아닌가라는 우려감이 작용했었습니다만은 지난주에서부터는 다시 또 매수로 전환이 되면서 윈도우 드레싱 효과를 강하게 느낄 수 있었던 한 주가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외국인이 7월 22일부터 유가증권 시장에 하루에 평균 한 1000억에서 한 2000억 사이에 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고, 또 하나가 선물 쪽에서도 보신다라면은 매도가 거의 없다시피 나오고 거의 매수가 강하게 유입이 되면서 시장을 좀 이끈다는 얘기는, 이게 단순하게 그냥 윈도우 드레싱만 노리고 들어온 것이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조금 8월달 증시까지도 좀 바라보면서 들어온 것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가 일단은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2분기 실적을 봤을 때 긍정적으로 실적이 어쨌든 평가가 되고 있다는 부분들, 또 이러한 것이 3분기, 4분기로 가서 좀 개선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감하고, 우리나라 주가가 워낙에 다른 해외에 있는 동종 기업군들에 비해서 저평가되어 있다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삼성전자나 현대차 같은 경우는 퍼가 한 6이나 7배 이하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부분들은 가격적 메리트가 상당히 높다라는 거, 그런 것이 작용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일단 시장에서는 약간 폄하를 하고 있지만 어찌됐든 8분기만인가요? 9분기만인가? 2분기 GDP가 성장률이 1.1% 정도 나왔다는 부분들은 어찌됐든 경제가 이제는 상승으로 조금 돌변했다는 거가
것이 좀 외국인들한테는 긍정적인 평가가 나왔던 것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이런 것을 봤을 때 외국인이 어저께나 그저께 혹은 지난주도 보신다라면은 장중에 좀 매도가 나오다가 급격하게 장 후반에 매수로 전환시키면서 시장을 마감시키는 것을 본다라면은 외국인의 매세는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게 현물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선물 매수를 통해서 같이 현물이 동반해서 매수가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의 월말 외국인 반짝 매수세하고 좀 다르지 않나. 특히 7월 15일부터 매수가 들어왔던 부분들을 감안한다라면은 일단 대형주 위주로 매수가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뭐 자동차나 철강, 화학주가 좀 관심 있게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러한 외국인들 매수 종목인 매수꾼들이 추세가 전환이 되면서 주도주로 전환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지금 상당히 높기 때문에 외국인의 매수 관련된 종목군들이나 업종은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지난주는 외부적인 요인보다는 내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움직였다 말씀해 주시면서 기대보다는 나았던 실적 그리고 외국인들의 수급 유입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그런 가운데 지난주에 일단 1900선 위로 지수를 만들어 놨습니다. 이번 주에는 상대적으로 내부적인 요인보다는 외부적인 요인들이 영향을 많이 끼치는 한 주가 되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이제 1920선 근처까지 올라온 상황에서 이러한 영향을 받아서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 것인지 그리고 그 외부적인 요인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일단 지금 이번 주 같은 경우는 결국 FOMC 회의라든지 실업률 동향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은 버냉키 발언이라든지 또 후임자에 대한 또 발언 이러한 거에 따라서 언급 여부에 따라서 시장이 조금 긍정적으로 변화가 될지 아니면은 약간 실망 매물이 나올지가 좀 결정이 날 수 있다는 것이죠. 또 하나가 FOMC 회의 이후에 금요일에 있을 미국 실업률 동향 상당히 중요한데 이 실업률 동향이 아주 서프라이즈하게 나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이게 개선되는 모습을 띌 것이냐 아니면은 이게 조금은 지난 달 대비해서 좀 안 좋게 나올 것이냐에 따라서 또 하나가 양적 완화 그러니까 출구 전략에 대한 우려감 아니면 기대감 이러한 부분들이 같이 또 맞물려 들어간다는 것이죠. 하지만 오히려 지지난주라든지 지난주 미국 증시에 상승을 했던 거는 결국에는 기업 실적하고 경제 지표가 좋아졌기 때문이거든요. 그렇다면은 버냉키의 발언보다도 경제 지표가 더 좋게 나온다면 시장은 더 거기에 대해서 우호적으로 반응할 수 있다는 거 좀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어찌됐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발언 내용이라든지 강도에 따라서 좀 변동성이 좀 확대될 수 있다. 갑자기 좋아졌다가 이게 또 아닌가 보다 하면서 갑자기 또 하락세로 반전될 수 있다라는 거 혹은 반대로 하락하다가 강세로 반전될 수 있다라는 거 열어놓고 대응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것에 따라서 또 이제 외국인 수급이 또 결정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출구 전략에 대한 우려감이 다시 나온다라면은 외국인이 다시금 또 자금을 회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좀 관심 있게 보면서 대응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아베노믹스에 대한 우려감 아니면 기대감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일본 증시가 어찌됐든 지난 선거 이후에 증시가 그렇게 올라가지 못하고 있어요. 답보 상태에 빠져 있다는 거죠. 오히려 지난 금요일하고 이번 월요일에는 급락세 3%대로 연일 하락세를 보여주면서 14,000선대 훼손을 하고 엔달러도 100엔을 돌파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부분들 이로 인해서 이제 아베노믹스에 대해서 약간 불안감이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이러한 부분들 일본 증시가 방향성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부분들은 조금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부분들 무조건 일본 증시가 좋다고 해서 우리나라 좋을 게 아니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은 그동안 일본 증시 좋아왔던 이유가 무한적인 양적 완화하고 엔화 약세에 대한 기대감이 올라왔던 건데 이건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경쟁국이기 때문에 소외를 받을 수 있었거든요. 근데 만약에 일본 증시가 추가적으로 상승을 못하고 엔화 약세가 더 이루어지지 못하고 오히려 강세로 전환이 된다면 우리나라한테는 기회가 될 수 있고 우리나라뿐이 아니라 주변 아시아 국가들이 다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어쨌든 그 자금이 다른 아시아 국가로 퍼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일본 증시의 움직임을 좀 보면서 대응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물론 또 일본 증시하고 또 우리나라 증시에 최근 영향을 많이 미치는
중국 증시도 좀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끝으로 이번 주에 외부적인 요인만 있느냐? 또 그건 아니라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난주는 삼성전자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대형 종목군들의 실적 발표가 클라이막스를 찍었다라면은 이번 주부터는 혹은 지난주 후반서부터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게 중소형주 관련된 종목군들의 실적 발표를 많이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또 앞두고 있고요. 네. 그렇다면은 이러한 중소형주 기업군들의 실적 발표에 따라서 또 이러하게 관련된 개별 종목 장세가 발생될 수 있다라는 거. 물론 이러한 얘기는 코스피보다는 약간 코스닥 관련된 종목군들이 좀 더 많이 있겠죠. 그러다 보면은 코스닥이 어떻게든 한 540포인트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2주 넘게 방향성을 형성시키지 못하고 옆으로 쭉 기어가는 모습, 상승했다가 다시 하락 전환하고 하락했다가 다시 상승하는 모습을 띄고 있는데 이러한 중소형주의 실적 장세 나오면서 코스닥의 방향성도 코스피처럼 상승으로 나올 수 있을지, 아니면 여전히 답보 상태에 빠질지 여부를 좀 체크해 볼 수 있는 힌트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어쨌든 이제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오늘 수요일이긴 하지만서도요, 내일부터 이제 그 영향 미칠 건데, 해외 증시 움직임하고 코스닥 중소형주 움직임하고 움직임 좀 같이 보셔야 돼요. 그래야지 그 방향성을 살펴볼 수 있고, 또 외국인의 수급이 지금은 코스피에 쏠려 있는데 이게 코스닥에도 유입이 될 수 있는지, 혹 그렇다면 코스닥의 방향성이 결정될 수 있다는 거 같이 연결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유창희 대표님과 함께 앞으로의 시장 흐름까지 모두 전망해 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굿모닝 대박예감 1부 순서 여기에서 마무리하고요. 저는 잠시 뒤 2부로 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